이사벨라 2세는 스페인이 통일 국가로서 현대 역사에서 유일한 여왕으로 재위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통치는 내부 불안정으로 얼룩졌고 그녀의 통치 능력 부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벨라는 부패와 무능력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타락과 스캔들로 더 미움받았습니다.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보죠. 이사벨라 2세 여왕으로서 스페인을 통치하게 될 그 여성은 1830년 10월 10일 마드리드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 전쟁 중인 1808년부터 간헐적으로 스페인을 통치했던 페르난도 7세 왕의 장녀였으며 어머니는 마리아 크리스티나 스페인 왕비였습니다. 페르난도는 생전에 여러 자녀를 두었지만 이들 모두는 유아기에 사망했거나 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었는데 스페인은 오랫동안 살리카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살리카법은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프랑크 왕국의 법전 요소로 여성이 국가의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30년에 페르난도는 만약 남자 후계자 없이 사망할 경우 자신의 딸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국사조칙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왕위를 계승하게 될 사람은 곤경에 빠진 나라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에서 금과 은괴의 형태로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부는 오히려 나라를 망쳤습니다. 스페인은 영국, 네덜란드 공화국, 독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자본주의적 무역 및 초기 산업 경제를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후 신세계에서 금은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은 뒤처진 국가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19세기 초에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란 콜롬비아, 페루와 같은 나라들이 독립을 이루면서 스페인은 제국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곧 이사벨라가 통치할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사벨라는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833년 9월 말 4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이사벨라는 세 번째 생일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2세 여왕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초 스페인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이후 최초의 여왕이었습니다. 이전의 여왕을 찾으려면 1500년대 초 후아나 라로카 또는 광녀 후아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후아나는 1504년부터 명목상 카스티아의 여왕이었고 1516년부터는 아라곤의 여왕이었습니다. 1555년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질서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헤르디난드의 형제 돈 카를로스는 자신이 정당한 후계자라고 믿었고 직접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1차 카를로스 전쟁이라는 내전이 발발해 7년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사벨라의 어머니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그녀의 편을 이끌었고 결국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스페인 군대, 자유주의자, 사회 내 여러 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면 많은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어린 이사벨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이사벨라는 응석바지로 자랐습니다. 이사벨라가 스페인을 직접 통치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동안 정부는 그녀의 어머니가 이끌었습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이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1840년에 섭정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1833년 12월 남편이 사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녀가 몰래 하급 군인과 재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몇 년 후 공개되자 그녀는 매우 인기가 떨어졌고 그 결과 1840년부터는 가장 성공적이고 인기 있던 이사벨파 장군 발도메로 에스파르테로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사벨라의 어머니가 섭정으로 있던 시기에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1837년에 새로운 스페인 헌법이 공포된 것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이전의 스페인 통치 문서들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은 나라를 개혁하고 현대 시대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1843년 이사벨라가 13살이 되자 그녀는 직접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되었고 왕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이사벨라는 교육 수준이 낮고 무지했으며 명랑하긴 했지만 종종 게으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온건파의 10년으로 불립니다. 스페인 정치에서 보수적 회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벨라가 여왕이 되었지만 실제로 스페인은 여전히 정치인들과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 크게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1846년 10월 10일
이사벨라의 16번째 생일에 그녀는 20대 중반의 남자이자 그녀의 겹사촌인 프란시스코 데 아시스 카디스 공작과 결혼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에서 낯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수세기 동안 근친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이사벨라의 여동생인 인판타 루이사 페르난다도 결혼했습니다. 이사벨라의 새 남편은 스페인 최고 귀족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정치적인 이유로 당시 매우 약했던 정권에 안정을 주기 위해 주선된 것이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프란시스코의 억지스러운 태도를 싫어했고 프란시스코의 남동생인 엔리케 세비야 공작과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 첫날 밤 저보다 레이스를 더 많이 입은 남자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벨라는 그 후 20년 동안 12번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성인까지 살아남은 아이는 5명뿐이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사벨라는 유산을 겪거나 아이들이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유아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세기 중반 신생아 생존율이 크게 개선됐지만 이사벨라의 자녀 사망률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들 자녀 중 살아남은 자녀들 중 마지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사벨이라는 딸로 1851년에 태어났습니다. 알폰소는 1857년에 태어났으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어머니의 이후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861년에서 1864년 사이에 3명의 딸이 더 태어났습니다. 더 혼란스럽게도 모두 마리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마리아 델 필라르, 마리아 데 라파스, 그리고 마리아 울랄리아였습니다. 그 당시와 이후에도 프란시스코가 이 아이들 모두의 친아버지는 아닐 수 있고 동성애자나 성불능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큰 실패였고 이사벨라는 많은 애인을 두었습니다. 그녀의 부윤에 대한 소문은 스페인 전역과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프란시스코는 모든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무는 대가로 여왕을 자주 협박해 돈을 받아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그들의 결혼 초기에 1847년에 그녀가 프란시스코 세라노 장군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남편에 대한 그녀의 반감은 정치적 스캔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토레 공작, 즉 그녀보다 20살이나 많은 남자였으며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그와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제안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라노는 전분의 권력자들에 의해 교묘하게 마드리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이사벨라와 프란시스코 결혼 생활이 초반부터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여왕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성인이 된 1850년대에 비로소 제대로 통치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사벨라가 가까스로 암살 시도를 피하면서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1852년 2월 2일 이사벨라가 왕궁의 예배당을 떠나던 중 마르틴 메리노 이고메스라는 이름의 가톨릭 신부이자 자유주의 운동가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가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자 마르틴은 그녀의 가슴을 찌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사벨라의 코르셋이 그녀를 구해주었고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오른쪽 배에 작은 상처만 입었지만 그 사건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가해자는 곧바로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1854년 여름 진보당이 마드리드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프란시스코 마르티네스 데 라로사와 레오폴도 오도넬이 이끄는 이들은 스페인 정부 내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고 스페인의 경제, 정치, 문화, 지적 사상을 현대화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이 유럽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이 주요 유럽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려면 사회 전체가 대대적으로 개혁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열망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은 군주제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수세기 동안 스페인 통치자들을 둘러싸고 있던 궁정 문화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사벨라는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혁 과정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후는 그녀가 이러한 현대화 경향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운동은 1854년에서 1856년 사이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부 관료제가 크게 개편됐습니다. 세금 징수 제도가 개선되었고 스페인 관리들 사이의 횡령이 엄격히 단속되었습니다. 18세기 유럽 전역에서 등장했던 검열 완화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와 같은 사상들은 1850년대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상들이었습니다. 이 시기 개혁가들이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고자 하며 이런 사상이 스페인에 처음 허용됐습니다. 토지 소유 문제도 조사되어
귀족 계급이 소유한 거대한 토지 소유를 해체하고 더 효율적인 소농계층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전국의 현대적 철도 시스템 개발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이런 조치를 막지 않았지만 오도네, 데라로사 등 정부 내 진보주의자들과 동맹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결국 진보운동은 1850년대 몇 년 만에 스스로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1856년에 새로운 자유주의 헌법이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내 반동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온건한 세력이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사벨라가 그들에게 더 호의적이어서 또한 그들이 성공적으로 대외 정책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1850년대 후반 모로코와 전쟁을 벌였고 1860년대 초에는 카리브해의 산토도밍고 섬을 재점령하는 등 성공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약 20년간 독립을 유지한 뒤였습니다. 후자의 계획은 1860년에 페드로 산타나 장군이 직접 이사벨라에게 제안한 것이었고 그녀는 이에 명확하게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녀가 재위 기간 동안 여러 면에서 의례적인 군주였지만 이것이 이사벨라가 직접적으로 국정에 관여한 한 분야입니다. 산토도밍고가 스페인에 다시 귀속될 무렵 이사벨라는 스페인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없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통치를 스캔들, 음모, 타락의 시기로 봤습니다. 또한 이사벨라를 허영심 많고 어리석으며 세욕이 강한 비만 여왕으로 여기고 역할도 제대로 못하며 국가개혁의 장애물로만 생각했습니다. 1866년 가을 벨기에 오스텐드시에서 민주주의와 진보운동 내에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1850년대 중반 진보운동에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 이사벨라가 보수적 성향과 스페인 정부를 이끌 보수적이거나 온건한 장관들을 임명하려는 의향을 보여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텐드에서 그들은 이사벨라를 전복시키고 스페인에서 대대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1868년 7월 7일 이사벨라의 여동생과 매형이 왕실에 대한 음모에 연루되었고 그녀는 그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징조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영광스러운 혁명으로 알려진 사건은 1868년 9월에 일어났으며 이는 이전의 오스텐트 협정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혁명은 카디스 항구 도시에서 해군 반란으로 시작되었고 동시에 마드리드와 다른 도시 및 마을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사벨라는 즉시 축출되지 않고 반란 초기에 지지자들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충성했던 장군들, 심지어 그녀가 가장 아꼈던 연인까지도 그녀를 버렸고 9월 28일 알코레아 전투에서 왕당파 군대가 패배하면서 이사벨라의 대의는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이사벨라는 가족과 수행원들과 함께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 남부의 비아리츠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1868년 9월 30일에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이 날짜는 일반적으로 그녀의 35년 통치가 끝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폐위된 후 이사벨라와 왕실 가족들은 프랑스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이 시기 동안 전 여왕 이사벨라는 파리의 리볼리 거리에서 거주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혁명이 계속되었고 아마데오가 잠시 스페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사보이 가문의 이탈리아 왕자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870년대 중반에 이사벨라가 공식적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기로 합의됐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 알폰소가 1874년 12월 스페인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알폰소는 스페인으로 돌아와 이후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다시는 오래 스페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벨라는 벨레포크 시기 대부분을 파리에서 보내며 20세기 초까지 살았습니다. 알폰소가 즉위한 후 잠시 귀국하긴 했지만 그때 그녀는 마드리드에 사실상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프랑스 수도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비서실장 라미로 데 라푸엔테와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스페인의 무능한 통치자로 기억된 그녀에게는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긴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1850년대와 1860년대에 일어났던 여러 개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사벨라는 1904년 4월 9일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스페인으로 옮겨져 엘 에스코리알 궁전에서 역대 스페인 군주들 곁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4월 16일 산 프란시스코 엘 그란데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2세 여왕은
역사적으로 라레이나 카스티사와 라데 로스 트리스테스 데스티노스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영어로는 전통적인 여왕과 슬픈 불운의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2세에 관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그녀가 훌륭한 통치자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통치에 서툴렀거나 단지 운이 없고 정부 내 권력자들에게 조종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이제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푸 같은 라이프에서 여러분 모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